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겪은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여기 사연 채널에 올려보라 하여 이렇게 오랜만에 글쓰게 되었는데요. 컴퓨터에는 서툴러서 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글이 조금 서투르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에겐 큰아들, 작은아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두 놈 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영특하고 행동이 빠릿빠릿해 큰 인물이 될 거라 장담했던 녀석들입니다. 비록 저와 남편은 형편이 좋지 않아 아들놈들에게 대단한 걸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키웠다고 자부할 순 있죠. 저희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며 자식들을 키웠으니 말입니다. 허나 그 시대 많은 분들이 그랬듯 가난이 저희 식구의 발목을 잡곤 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쩌죠? 어제 성민이가 학원 가고 싶다고 하던데.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성민이한테 내가 얘기할게. 다음 달부터 다니게 해주겠다고. 네, 알았어요. 큰아들 성민이도 그랬지만 작은아들 성재는 유독 공부를 잘했어요. 학기 말이 되면 온갖 상장을 받아오는데 비좁은 집에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마음대로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참 고달팠어요. 다행히 자식놈들은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보채거나 하지 않았죠. 그저 저희 말이라면 고분고분 들어 저희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미자씨 아들들은 성격도 참 순하고 이뻐. 길 가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보면 도와줘. 말 안 해도 엄마 아빠만 말아줘. 거기다 이번엔 좋은 대학에 붙었다며? 미자씨는 아들들이 참 기특하겠어. 그러게요.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줬어요. 아들들은 정말이지 잘 자라줬어요. 대학 진학을 앞둔 시기에는 서로 예민할 법도 한데 연년생 아들놈들이 도와가며 공부를 봐주고 알려주면서 이끌어주더군요. 어렸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그런가 아들은 한번 싸우는 법 없이 서로 도와가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둘 다 저들끼리 고생한 끝에 좋은 대학에 턱 합격해 부모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더군요. 우리 아들 성민이 성재 둘 다 너무 기특하다. 장하다 장해.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아빠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아빠가 따순 밥 지어주고 학교 보내주고 문제집 사줬으니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대학 합격날, 외식이라곤 생전 없던 저희 집에서도 파티가 열렸어요. 전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 근처 소고기집에 가서 양껏 먹으라며 고기를 구워주었고 아들들은 제 입에 고기를 넣어주며 저런 말을 해 또 한 번 더 눈물지게 만들었네요. 아들들이 대학에 가고 난 이후엔 부모로서 손갈 부분이 전보다야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완전 놓을 순 없었어요. 아들들이 장가갈 때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작은 마련해둬야 했으니까요. 저희 노후야 둘째치고 자식 키우면서 좋은 거 못해준 만큼 장가갈 때라도 잘해주고 싶었죠. 그러나 큰놈도 작은놈도 사회에 나가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통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는 여자친구 없어? 엄마 보여줄 여자 없어? 네, 저랑 형 둘 다 여자 운이 없나 봐요.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아직 여자 만날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두 놈 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불안해서 제가 한마디 꺼내면 둘 다 머쓱하게 웃으며 없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손이 닿을세라 열심히 일해 작은 돈이지만 기껏 자금을 마련해 두었더니 막상 여자는 없다니. 그때는 마음 한켠 우리 아들들에게 뭐 부족한 거 있나 싶어서 처음으로 걱정이 생겼죠. 그러다 먼저 좋은 소식을 들려준 건 둘째 놈이었어요. 둘째 놈이 어느 날 교사 며느리를 데려와 저에게 소개해주며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주책 맞지만 춤이라도 방실방실 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 저 잘 살 테니 앞으로 저희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두 분끼리 편히 사세요.
아셨죠? 제가 용돈도 팍팍 챙겨드리고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실게요. 아유, 됐다. 그저 니들끼리 잘 살면 돼. 그럼 엄마는 더 바랄 거 없어. 둘째 놈은 행여라도 아들 장가 보내는 제 마음이 섭섭할까봐 저리 말해줬는데 전 그런 둘째 놈에게 괜찮다고 말했죠. 그래도 이제 결혼도 하고 가장이자 남편이 되었다는 생각에 식장에서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작은 놈은 우직한 큰 놈보다는 좀 더 빠릿빠릿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곤 했는데 가정을 꾸리자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잘할 자신 있다며 회사를 관두고 자기 회사를 차려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죠. 보통 부모는 자식이 안정적인 걸 포기하면 걱정되기 마련이지만 뭐든 야무졌던 작은 놈이니 전 건강만 챙기며 일하라며 믿어주었죠. 역시 둘째는 자기 회사도 꽤 큰 곳으로 성장시켜 나가더군요. 그 후론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아이도 가지며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바로 큰 놈 때문이었죠. 작은 놈에 비해 야망은 적지만 성실하고 자기 맡을 바를 아주 잘 해내는 놈이 저희 큰 놈인데 이놈은 나이 40이 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어요. 성민아, 엄마가 네 곁에 없으면 세상에 성재랑 너뿐인데 성재는 가정이 있잖니. 애도 있고 너도 이제 결혼해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아휴, 알았어요, 엄마. 저도 선자리 가지고 있어요. 좋은 소식 곧 들려드릴게요. 제 엄마 걱정한다고 저렇게 말은 하지만 전 큰놈을 잘 알고 있었죠. 큰놈은 어릴 적부터 친구들보단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여자한테 관심이나 호기심을 가질 법한 나이에도 선비처럼 책만 들여다본 애였어요. 그런 성정을 지닌 애니 결혼도 쉬울 리 없었죠. 이젠 제가 나서서 누구라도 소개시켜줘야 하나 싶어 전 주변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괜찮은 처자가 있는지 물색에 나섰어요. 좋은 집안이나 직업을 가졌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큰놈도 나이가 있으니 그저 잘 맞는 여자면 좋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전 이 여자 저 여자 참 많이도 선자리를 마련했어요. 허나 번번이 큰애는 그런 자리를 부담스러워했고 나중엔 저에게도 엄마,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선자리 주소는 그만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마음 놓고 포기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애로부터 말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 시간 되세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그게 정말이니? 네, 엄마. 주말에 엄마 아빠 시간 괜찮으면 집으로 갈게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까지 떨었고 남편과 함께 그날만을 아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점잖은 남편 역시 겉으로 티는 안 내려 했지만 떨리는 기색을 감출 수 없는지 면도도 하고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는 등 자기 딴에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큰 며느리를 그날 드디어 저희는 만날 수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동안의 외모에 상냥한 말씨까지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전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이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얼른 앉아요. 직업이 교사라던 며느리는 말씨도 단정했고 예의도 몸에 배어있는 아이 같았죠.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어디 하나 거슬리는 부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큰애와 무척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첫 만남부터 제가 좋아하는 화과자를 사왔다며 건네는데 그런 행동 하나도 무척 이뻐 보였죠. 마음이 급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는 상견례와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되었고 큰며느리가 될 아이는 웃으며 제 질문에 대답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들이 말해주지 않은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바로 큰며느리 부모님이 모두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죠. 큰며느리를 키워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한마디로 제겐 사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빠 모두 제가 7살 때 차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쭉 할머니랑 자랐어요.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할머니도 제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길 바라셔서 저도 교사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유, 그랬구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교사가 됐다니 너무 기특하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큰며느리는 제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고 부모님이 없는 만큼 시부모님을 친정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레 전했어요. 저는 그런 큰며느리 말에 괜히 마음이 울컥해 그리하라고 절 편히 생각해도 된다고 답해줬네요. 사실 저도 자란 환경이 큰며느리와 비슷해 그런지 처음에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저 역시 큰며느리처럼 할머니 손에 자랐고 두 분 다 부모님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큰며느리가 정식으로 저희 집안 들어온 후에도 딸처럼 잘해주려 했어요. 둘째 아기랑 차별하면 안 되지만 사람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허나 이런 큰며느리에게 조금 기이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건 바로 두 아이가 결혼한 지 3개월 차 때였어요. 큰아들이 요즘 며느리도 바쁘고 자기도 바빠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간단하게 반찬을 좀 싸서 아이들 집으로 가던 날이었죠. 행여나 시어머니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할까 미리 가기 전에 연락도 줬고 반찬만 전해주곤 바로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큰며느리의 낯빛이 처음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치 불청객을 보듯 절 쳐다보는데 왠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전해주고 약속이 딴 핑계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반찬통을 확 열어젖히더니 하나씩 맛보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고사리예요? 응, 아가. 너 고사리 싫어하니? 네, 저 고사리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다 좀 짠데요. 그리고 이건 시금치네요. 저 이것도 별론데. 어머님, 죄송한데 만약 해주실 거면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래, 뭐 원하는 거 있니? 일단 달걀말이, 사골국, 오뎅볶음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고기 들어간 음식들도 단백질 보충 겸 좋을 것 같고요. 요리법은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반찬 가지고 갔을 때 어떤 환대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맛있겠다느니 감사하다느니 정도의 빈말은 기대했는데 큰며느리는 예상 외로 제가 가져온 반찬들이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음식들이라며 평가하더니 원하는 걸 적어줬어요. 어른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큰며느리 모습이 꽤나 실망스러웠죠. 도대체 첫 만남 때 그 상냥하고 싹싹하던 모습은 어디 간 건지 마치 다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큰며느리에 대한 섭섭함과 불쾌함은 누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반찬 같은 거 들고 가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애들 아빠가 묻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네? 아니에요. 일은 무슨. 시장하죠. 얼른 저녁 먹어요. 남편에겐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며느리 흉밖에 안 될 거고 남편도 덩달아 속상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다행인 건 큰며느리가 반찬 받은 후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라는 문자를 하나 보냈고 그걸로 그 일은 잊자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반찬을 갖고 가니 큰며느리는 너무나 좋아하며 역시 어머님이 최고라고 축하세웠고 계속해서 저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해달라며 졸라댔어요. 저는 어머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어머님, 부대찌개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불고기 전골도 먹고 싶어요. 불고기 전골? 손이 많이 가는데. 어머님,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안 해주실 거예요? 저 요리에 소질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가, 내가 귀찮은 게 아니라
이제 너도 요리를 스스로 해봐야지. 자꾸 나한테 기대면 음식 배울 기회가 없어. 어머님,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천천히 배워갈게요. 약속해요.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며느리는 저에게 차차 배워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제가 해주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어느 순간부턴 아예 반찬을 제 손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계속 부탁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저야 교사란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알 길 없었지만 큰며느리는 요즘 아들 일까지 가끔 도와주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고 그렇게 말하니 안 해주기도 뭐했어요. 솔직히 저도 나이도 있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큰며느리가 자꾸 그러니 제 집안일에 큰며느리까지 신경 쓰려니 몸이 죽어났죠. 어느 날부턴 몸이 이곳저곳 이유 없이 아파오더군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으니 그럴만도 했죠. 잠자리에 누우면 신음소리가 절로 났어요. 그러니 남편도 아니, 첫째 며느리 걔는 자기가 음식을 해다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당신한테 해달라는 거야? 하고 저한테 하지 말라며 막아섰죠. 아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보니까 음식은 라면 말곤 영 할 줄 아는 게 없던데. 내가 안 하면 걔도 성민이도 바깥 음식만 사 먹고 다닐 거예요. 아니, 음식하는 건 서서히 배워나가면 되지. 그렇다고 자기 시어미를 시키면 되나? 아유, 괜찮아요. 나도 조금 도와주다가 시기가 되면 손 뗄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첫째네에 반찬을 나른 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를 가득 며느리 먹고 싶은 반찬으로 채우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가 제 유일한 휴식이었죠. 다만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집 먹을 것들을 차리다 보니 식재료 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아들 부부 대신에 이런 노동해주는 건데 여기에 어떤 대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제안을 했죠. 아가야, 식재료 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구나. 내 저렴한 곳에 살려고 해도 요새 배추값도 그렇고 값이 다 올라서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부탁할 거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붙여줄 수 있겠니? 어머님이 해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 식재료 값을 드리는 거면 저흰 그냥 바깥에서 사 먹는 게 나은데.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머님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붙여드릴게요. 큰며느리는 제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돈을 건넸죠. 그것도 마지못해 저에게 돈을 건네는데 순간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 이런 제안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해주는 게 맞을 거고 며느리도 그런 예의쯤은 충분히 아는 아이라 여겼는데 거기다 언젠가부턴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참다 크게 며느리를 한번 꾸짖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내치고 싶을 만큼 저도 남편도 잔뜩 화났던 일이었죠. 어머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저랑 백화점 한 바퀴 안 돌으실래요? 백화점? 네, 주말인데 이대로 지나보내기 아깝잖아요. 반찬도 늘 해주시는데 어머님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어서요. 갑자기 한 번 그런 말 없던 애가 저에게 옷을 다 사주고 싶다 했어요. 그래도 영 부담스러워 괜찮다 했지만 큰며느리는 아들도 없이 덜렁 저 혼자 저희 집까지 찾아왔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저와 큰애는 근처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죠. 큰며느리는 제 팔짱을 딱 끼고 미주알고주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제게 옷 사주겠다며 어떤 매장으로 절 이끌었고 전 거기서 여러 가지 옷을 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 너무 하나같이 비싸고 굳이 이런 옷이 필요할까 싶더군요.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그냥 밥이나 먹자며 나가자 했고 큰며느리는 알겠다며 순순히 절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식사를 하며 그간 못한 얘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특히 요즘 큰애와 연락이 잘 안 됐던 터라 저는 큰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큰며느리가 얘기하던 도중 갑자기 안 좋은 안색으로 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며 아들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라 떨리는 손으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이는 얘기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실 그이가 회사를 관뒀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요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것 같더라고요. 뭐? 어머님 모르셨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물론 이 일이 잘 지나갈 거라 믿고 있지만 걱정이 돼서 어머님께 말씀드리게 됐어요. 대신 제가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기 힘들었어요. 첫째 놈은 워낙 과묵해서 저에게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큰며느리 아니었다면 회사 차리고 어려운 상황인 것도 몰랐으니 저는 큰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부터 큰며느리와는 연락을 더 자주 했어요. 큰며느리는 제게 아들 상황을 조심스레 말해주었고 저는 노심초사하며 며느리가 해준 말을 듣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절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혹시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하여 며느리를 만나러 갔는데 며느리는 그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라고 하며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저에게 또 옷을 사주려는 건가 싶어 사주지 않아도 된다고 순사를 치자 이번엔 자기 옷을 사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사주마. 네가 요즘 고생이 많잖니. 우리 성민이 때문에.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 이 옷으로 해도 될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큰며느리 옷과 아들 옷을 몇 벌 사줬어요. 100만 원 돈이나 되긴 했지만 아들 부부가 요즘 힘들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큰며느리가 말은 안 하지만 분명 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있을 테니 성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또 이대로 보내기가 그래서 백화점에서 좋은 건강식품 세트도 구매해 같이 챙겨줬네요. 큰며느리는 고맙다며 잘 먹겠다고 싹싹하게 말한 뒤 저와 헤어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반찬 나르는 것도 꾸준히 해줬고 아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뒤에서 계속 챙겨주었죠. 그런데 제 정성과는 달리 아들 사업 상황이 안 좋은지 어느 날은 며느리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부탁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1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될까요? 이에게 말하기가. 그래?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니? 네. 저도 그이도 쫄쫄 굶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아들 부부가 그렇게나 안 좋은 상황인가 싶어서 절망스러우면서도 일단은 생활비를 붙여주었죠.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잘 살던 큰아들이었는데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부모 마음이 말이 아니었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금전적인 지원뿐이었으니 저희는 계속해서 큰며느리를 통해 생활비를 붙여주었고 그 돈이 나중에는 거의 2천만 원 돈이 되었어요. 허나 제가 한 짓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 돈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건 제 생일날이었죠. 아직도 그날이 기억 속에서 잊히질 않아 가끔 머리가 아파할 정도인데요. 그날은 괜히 며느리들 고생시키는 거 싫어서 그냥 다 같이 한 끼 가볍게 먹고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회식하고 집에 돌아와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작은 며느리에 이어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모두 기분 좋았죠. 거기다 손주까지 있으니 마음이 푸근해지더군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얘기 나누던 도중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전화를 받겠다면서요. 아이들 내일 다 출근해야 하는데 한참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핸드폰도 계속 전화 중이라 걱정됐죠. 그래서 밤늦게 저와 아들이 큰며느리를 찾으러 나갔는데 어디선가 괄괄한 큰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며느리는 누군가와 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할머니, 내가 말했잖아.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 여기 있어야 한다고.
나도 노인네 수발 드는 거 짜증나 죽겠어. 반찬이나 해주니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래. 얼마나 나한테 눈치 주는지 몰라. 불편해 죽겠다니까? 동서도 밥맛이야. 지 잘난 맛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암튼 바쁘니까 끊어. 그리고 돈은 받아냈다고 했잖아. 남편 사업 안 된다는 핑계로 몇백 챙겨놨으니까 돈 보내줄게. 저는 그 말을 듣자 손과 발이 저리는 걸 느꼈고 큰아들도 놀란 나머지 푹 고개를 떨궜어요. 큰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희를 본 후엔 사색이 되었죠.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큰며느리는 말을 덜덜 떨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큰며느리 뺨을 올려붙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다고 제 뺨을... 큰애, 넌 알고 있었니? 네 마누라가 나 속인 거 알고 있었냐 말이야. 그게요, 어머니. 큰애는 몰랐다며 서둘러 변명했지만 그것마저도 큰며느리 눈치를 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큰애가 사업을 시작한 건 맞는데 힘들진 않은 수준이었고 돈에 욕심이 많았던 며느리가 거짓말하며 제게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큰애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며느리가 하는 짓을 알고도 그냥 눈 감아줬고요.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마음 같아선 정말 내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는 해야겠다 싶어 둘을 다시 불렀어요. 이미 남편도 저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상태였죠. 그런데 큰며느리 행동이 정말 영 아니었어요. 어머님, 왜 부르신 거예요? 또 저 때리시려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돈 뜯어낸 건 잘못한 거라 치지만 뺨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 그래도 밖에서 선생님이에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저 데려가려는 남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온 거라고요. 그럼 저한테 적절하게 돈도 주시고 하셨어야죠. 기가 막혀. 너 그럼 네가 지금 네가 한 짓이 잘했다는 게야? 이런 쓰레기 같은... 저는 격분에 그만 이성을 잃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걸 겨우 간신히 억눌러 참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듣다 안 되겠는지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크게 호통을 쳤어요. 나는 이제부터 니들 얼굴 보고 살 생각 없다. 장남이란 놈이 아내가 저러고 다니는데 냅두질 않나. 큰며느리란 애가 시부모 돈을 뜯어가질 않나. 됐다. 둘 다 필요 없으니 인연 끊고 살자. 남편 말이 끝나자 큰며느리는 재산도 없는지 아깝지도 않다며 밖으로 나갔고 큰아들도 며느리 눈치를 보다 조용히 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며 쐐기를 박았어요. 인연 끊자고 하신 건 어머님과 아버님이니 더 이상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큰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죠. 솔직히 며느리에게도 그렇지만 아들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상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해서 저희한테 죄를 졌으면 중간에서 아들도 무릎 꿇고 사죄를 하든 할 줄 알았는데 아들놈은 그냥 죄송합니다 란 말만 하고 같이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결혼을 하면 자기 가정이 생기고 새 식구가 생긴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배 아파 낳은 놈인데 그런 식으로 부모 등지고 며느리 감싸고 드는 게 영 힘들었어요. 꼭 그랬어야 했나. 아들에게 되려 더 많은 실망을 해버렸네요. 애들 아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한숨으로 감정을 나타내곤 했죠. 둘째 놈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곤 형이 어떻게 엄마에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가 뭐라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 형 이대로 우리랑 연이라도 끊을 거래요? 어떻게 명절날 안부 전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큰애도 우리랑 등지려는 건 아닐 거야. 너도 네 형 알겠지만 그냥 지금은 며느리랑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 생각이 좀 필요한 걸게야. 마음 정리하고 나면 다시 집에 찾아올 거니 넌 신경 쓰지 마라. 알았어요, 엄마. 근데 엄마, 저한테
형 이해하란 말은 하지 마세요. 전 못해요. 둘째는 큰애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형을 보기 싫다는 말까지 했고 겉으로 둘째 놈을 달래기 위해 그리 말하긴 했지만 제 속도 속이 아니었죠. 또 둘째 며느리를 통해 그간 첫째 며느리가 해온 만행들도 알게 됐는데요. 첫째 며느리가 제가 없으면 그렇게 둘째 며느리를 흠잡고 막말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둘째가 좋아 보이는 가방을 들고 오면 사치가 심한 것 같다고 한다든가 하는 말들을 말입니다. 그래놓고 제 앞에선 태연스레 웃어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미안하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형님 정말 심하셨어요. 형님 때문에 시댁 오는 것도 한동안 불편했을 만큼요. 이제라도 잘라내셨으니 다행이에요. 인연이 끊어지니 첫째 며느리에 대한 숨겨온 사실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제가 왜 그간 반찬을 갖다 날라줬는지 또 그들에게 생활비는 왜 줬는지 스스로 참 바보 같고 한심스러웠어요. 거기다 남편 또한 첫째가 그리 영 끊고 난 뒤엔 섭섭함과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겠는지 밤마다 술을 찾곤 했죠. 아유, 술도 못하는 양반이 뭐 자꾸 마시려 들어요. 그냥 마음이 허해서 그래. 이거라도 마시고 자야지. 남편은 혼잣말로 그런 말을 중얼거리며 술을 찾곤 했는데 저도 그런 남편 모습에 괜히 울컥하여 씁쓸함이 맴돌곤 했죠. 그래도 사는 동안 가끔 손주가 보고 싶긴 했어요. 아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사는지 잘 살곤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어쩌다 몇 달에 걸쳐 전화 건 적도 있어요. 허나 그런 아들은 바쁘다는 말로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들었고 전화기 너머에선 약간 화가 난 듯한 큰며느리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아마 아들은 며느리에게 꽉 잡혀 이도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연을 끊고 17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겐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눈에 황달기가 돌았어요. 건강검진 귀찮다는 이유로 받기 싫어하는 양반이지만 저희 나이엔 뭐든 조심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두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이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싫으나 저와 살을 맞대고 산 남편이 바로 시한부라는 거였어요. 흔히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남편의 간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었고 더 손 쓸 방법도 없다고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이대로 못 보냅니다. 제발.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생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보. 저는 진료실 바닥에 쓰러져 앉아 오열을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참담한 얼굴이 되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친구들 중에도 간혹 갑작스레 암에 걸렸다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배우자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게 제 경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저는 하루 종일 멍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죠. 그래도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울음을 쏟아내기도 하고 남편 쪽 식구들에게 연락하여 이 소식을 전하기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끝없이 애썼죠. 아픈 남편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옆을 지키면서도 가끔은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지만 남편 마지막 가는 길 잘 보내주고 싶어 생전 좋아하던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는 등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몸이 불편해 어디 먼 곳을 갈 순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죠. 다만 자기 혼자 떠나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먼저 가서 미안해 라는 말을 제게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아픈 동안에도 첫째네는 나타나질 않았죠. 둘째 아들 부부는 자주 와서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때때로 눈물을 훔치고 갔지만 첫째네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성재야, 성민이한테 연락해봤냐? 네,
했는데요. 연락을 안 받네요, 엄마. 그래? 네, 엄마. 저도 형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제 아버지 임종도 지켜보지 않을 작정인지 큰아들은 기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 또한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서히 포기하고 있을 즈음 제가 큰아들을 보게 된 건 홀로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큰 그림자가 나타나 뒤돌아보니 큰아들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숨죽여 울고 있더군요. 성민아,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 울다가 가버렸습니다. 제가 뭘 더 물을 새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큰애가 갔다 간 밤 남편은 마지막으로 큰애 얼굴을 봐 안심이 된 건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소 좋아하던 책을 옆에 두고 말입니다. 상복을 입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볼딱 밤을 지새웠지만 졸리지도 않았어요. 남편 죽고 혼자 집에 들어가야 할 그 순간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발인 끝날 때까지는 남편 유산에 대해서도 처리해야 했기에 겨우 정신줄을 붙잡았고 저는 발인까지 다 끝내고 난 후 조용히 첫째와 둘째를 불러 남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땅이 몇 개 있었다. 살아생전은 괜히 유산으로 형제끼리 다툴까봐 밝히지 않았는데 이젠 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뜻에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아버지께서 유산의 전부를 둘째 성재에게 주라고 말하셨다. 이유는 성민이 네가 알겠지. 부모와 연 끊고 산 세월이 기니 그건 실질적으로 아픈 나와 네 아버지 돌본 사람은 둘째이기 때문에 결정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항변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첫째는 아무 말 없이 집 밖을 나갔는데 첫째 며느리가 바로 다음날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시아버지 장례조차 지켜보지 않았으면서 유산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밤에 잠도 오지 않아 겨우 시름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건지 큰며느리는 절 보고 뻔뻔스레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방님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불평등이죠. 뭐? 소송이라고? 네. 솔직히 저희가 연 끊었나요? 어머님께서 먼저 끊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보고 자식의 도리를 안 했다고 하시는 거죠? 네가 내 돈 빼먹으려 했던 그 일도 잊은 게야?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시아버지 장례식조차 안 왔으면서 감히 네가 지금 남편 잃은 내 앞에 와서 재산을 운운해? 법대로 하시죠, 어머님.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돈 앞에선 사람이 무서워진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저 무서워하셔야 할 거예요. 큰며느리는 협박조로 그런 말을 날리고 사라졌고 전 끙끙 앓아눕고 말았어요. 가뜩이나 남편 잃은 슬픔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 큰며느리 행태가 너무나 괘씸했죠. 그러다 저는 이 일을 둘째에게 상담하게 되었고 둘째는 길길이 날뛰게 됐어요. 아니, 그 여자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직도 이 집 며느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네요. 형도 그렇고요. 형이든 그 여자든 절대 아버지 돈 못 줘요. 제가 오늘 변호사랑 상담해 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둘째는 다행히 마지막엔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해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향하는 듯 했고 저 역시 둘째에게 계속 상황을 들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 일은 상실감도 제대로 감싸지 못한 채 소송까지 치르긴 했지만 다행히 소송은 승소했고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절 살펴주어 점차 상태도 좋아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큰며느리가 다시 제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똥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주고 싶은 걸 참고 나가니 울면서 저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 사업이 정말 망해서 저희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 살아요.
그래서 재산도 탐냈던 거예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은 추악한 추태였어요. 저는 그 길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큰며느리 얼굴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내쫓아 버렸네요. 다행히 지금 저는 둘째네와 함께 전원주택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고난 뒤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온다고 제 인생이 딱 그러하네요. 소송에 남편 죽음에 마음고생 많이 하긴 했지만 저희 집 강아지 복순이와 둘째 부부가 있으니 그래도 요즘은 살맛나요. 지금까지 늙은이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온이 여러분 곁에 가득하길 바라겠어요.